1m 앞에 가서 보니까 막 풀이 이만큼씩 자란 그 사이에 헤쳐 보니까 묘가 있더라. 그러니까 아마 거기 그런 가참 사건이 많이 나서 그 가족들이 그 무덤을 안 돌봤는지, 아니면 뭐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그 후손들이 무덤을 안 돌봤는지, 그 무덤 진입로도 완전히 풀로 완전히 뒤덮이고 무덤도 풀로 뒤덮여서 그냥 천신만고 끝에 그걸 찾게 됐죠. 이 얘기를 제가 길게 하는 이유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화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22년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변했다는 거죠. 굉장히 그렇게 많이 변했는데 남북 관계, 그리고 특히 북한 주민의 삶, 북한 지도자들의 그런 고루한 사고방식, 이런 거 바뀌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쌍무에서 북한 공장원하고 접선을 했습니다. 북한 밤 12시 제가 좀 일찍 가서 그 산에 올라가서, 왜 일찍 갔는가 하면 밤에 너무 늦은 시간에 그 산에 올라가면, 물론 그걸 뭐 밤 늦은 시간에 그걸 보고 있을 사람이 없겠지만, 만에 하나 밤 늦은 시간에 산에 올라가는 게 누구라도 그걸 목격하면 신고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일찍 올라갔습니다. 6시 반쯤 올라갔는데, 5월 중순에 6시 반이면 굉장히 환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6시 반에 올라가서 숲속에 눈에 안 띄는 숲 깊은 곳에 들어가서 계속 앉아서 기다리다가 완전히 깜깜해지고 난 다음에 무덤가로 나가서 기다렸습니다. 밤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공자원 2명이 완전히 소리도 안 내고 다가와서, 원래 정해에 둔 암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먼저 와서 박수를 2번 짝짝 쳤고, 그래서 저도 거기에 맞춰서 박수를 짝짝 2번 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영삼이 형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제가 영철이 아닌가, 그렇게 서로 암고를 맞추고 나서 그때 보통 접선을 달빛이 가장 없을 때 합니다. 그러니까 검은 때 합니다. 보통 접선이 거의 검은 때 하죠. 그리고 도시 주변이 아니다 보니까 도시 불빛의 영향도 전혀 없어요. 막 깜깜해서 한참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준 그 야간 투시경 그걸 쓰고 내려가서 갯벌 앞에서 반잠수복, 여기 가슴 바로 밑에까지 오는 반잠수복을 입고, 굉장히 큰 갯벌이에요. 큰 갯벌을 발이 막 굉장히 무릎 위까지 푹푹 빠지는 갯벌을 한참을 가로질러 갔어요. 그리고 가니까 반잠수정이 정박을 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그 뭐 해병대 사령관 했던 분들도 만나보고, 왜냐하면 그 강화도가 해병대가 경비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그 삼엄한 강화도 경비망을 뚫고 어떻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냐,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뭐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런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그 갯벌이 굉장히 넓었어요, 그 당시에. 갯벌이 넓고, 갯벌이라는 데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지역이고, 또 다리가 푹푹 빠져서 거기 경비초소를 세울 수가 없어요. 여기 중간에, 갯벌 중간에는 물론 양옆에 일반 무태는 경비초소가 있겠지만, 갯벌이 워낙 크다 보니까 여기 경비초소를 세울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각지대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갯벌 끝에 가 보니까 반잠수정이 정박을 해 있었고, 그 반잠수정을 올라탔습니다. 반잠수정이란 게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아서 침투에 굉장히 용이하도록 만든 것이 북한의 반잠수정입니다. 그래서 뭐 엄청 작습니다. 저는 객실에 들어가 있었는데, 객실도 그냥 손발을 완전히 오므려야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작은데 제가 나중에 뭐 다른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승무원이 6명입니다. 저하고 만난 공자원 2명까지 포함해서 승무원이 6명인데, 승무원
이 들어가는 공간은 그보다 훨씬 더 작다고, 뭐 거의 뭘 옴짝달싹 할 수 없을 정도로 작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침투의 용이하기에 하여튼 그 탑승자들을 고려하지 않고 막 최소형으로 만든 것이 북한의 반잠수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타고 한 4시간 정도를 가서 황해도 해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황해도 해주에서 헬기를 타고 평양으로 갔고, 평양에서 한 2주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머물러서 뭐 경험한 그런 이야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뭐 고위 간부들도 많이 만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인상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북한에 가서 요구했던 것이 북한의 주체 사상 전문가들하고 토론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는 유럽의 소련, 동유럽 사회주의가 도미노 붕괴를 하던 시기입니다. 유럽, 동유럽 사회주의는 거의 대부분 이미 붕괴를 다 해버렸고, 소련은 제가 북한을 방문할 때는 아직 소련이 붕괴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회가 막 엄청나게 혼란스러워지고 막 그 보수파와 개혁파들의 어떤 암투가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졌고, 제가 북한 갔다 와서 몇 달 뒤에 소련도 완전히 그냥 붕괴해 버렸죠. 그러니까 그러한 커다란 세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러한 조건에서 그런 어떤 커다란 세계적인 변화, 사회주의의 변화, 이런 것을 주체 사상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한편은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은 좀 깊이 있게 심도 있게 토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좀 그런 거를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한 4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그런 주체사상 전문가 학자 2명이 배치가 되어서 이틀 동안 저하고 깊은 토론을 했습니다. 근데 뭐 그 사람들은 얼핏 보기에도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이고,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뭐 여러 방면에 걸쳐서 아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뭘 물어봐도 아주 박학다식하게 답변을 했는데, 그런데 사실 아는 게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새로운 문제, 새로운 세계 환경 변화와 관련해서 뭔가 창의적이고 뭔가 새로운 관점에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얘기를 전개해도 어떤 식으로 질문을 던져도 똑같이 당과 국가의 정한 텍스트에서 한 발자국도 나서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거의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문화 대혁명은 중국 공산당도 스스로 오류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 북한 노동당도 이걸 오류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만약에 수령이 이런 명백한 오류를 범한다고 한다면 수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은 수령님 이것은 오류니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아놨어야 되는지, 아니면 수령은 무조건 무오류니까 수령님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부추겨야 하는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주체사상의 수령론에 입각한 올바른 태도입니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들이 질문 핀트하고 상당히 빗나간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질문을 잘못 이해했나? 그래서 제가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다른 방향에서 핀트가 상당히 빗나간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제가 깨달았죠. 이 사람들이 내 질문을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이 답변할 수 없는 질문을 하고 있구나. 그 사람들은 수령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막아 나선다, 이렇게 답변해도 수령에 대한
불경죄, 불충죄에 해당되고, 그리고 수령이 오류를 범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부추긴다, 이렇게 답변해도 수령에 대한 불경죄, 불충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어떤 방향으로 답변해도 처벌을 면할 길이 없는 겁니다. 북한에서 어떤 형태의 자유도 없습니다. 뭐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고, 직업 선택의 자유도 없고, 표현의 자유도 없고, 결사의 자유도 없습니다. 학문 연구의 자유도 없습니다. 심지어 주체 사상 연구의 자유조차도 없습니다. 북한에서 제일 잘 나가는 학자들, 그것도 주체 사상의 최고 핵심 엘리트 학자들조차도 조그만 거 하나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연구할 수 있는 자유도 없고, 저하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자유도 없다. 이렇게 철저히 자유가 억압된 나라, 주체 사상의 연구의 자유조차도 철저하게 억압된 나라에서 어떤 희망이 있을까? 그런 회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김일성을 만나러 갔습니다. 김일성이 그 당시 매양산 특각에 주로 거주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양산으로 특별 열차편으로 매양산에 가서 김일성을 만났습니다. 김일성하고는 두 차례에 걸쳐서 만났는데 도합 한 5시간 반이 넘는 장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국정원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장시간 뭐 한국에서 간 사람이 그렇게 김일성하고 장시간 토론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뭐 외국 정상이 와도 그렇게 장시간 얘기를 한 적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김일성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당시에 북한 방문했을 때 제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이 어린 대학생이 뭐 엄청난 그런 역할을 했다,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한편 놀라움도 있고 또 한편으로 뭐 기대하는 것도 많고, 아마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김일성하고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뭐 저에게 뭐 상당히 친절하게 대하고 말도 아주 활달하게 잘하고 기억력도 좋고 뭐 얘기를 잘하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둬서 얘기한 것이 1930년대 자신이 항일 빨치산 게릴라 활동을 하던 경험담에 관한 그런 얘기였습니다. 뭐 그 중에 제가 아는 얘기도 있고 모르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그랬는데 얘기 자체는 재밌었습니다. 근데 얘기를 처음에는 뭐 그런 얘기를 자꾸 많이 하길래 과거에 1930년대 자신이 했던 활동을 현대에 그거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해서 적용하는 것을 한번 연구해봐라, 이런 취지에서 얘기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에 재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자신이 했던 활동 방식을 그냥 그대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그래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 관찰해 보니까 놀랍게도 김일성이 1930년대의 사고방식, 1930년대식의 전략 전술, 거기서 딱 화석화되어서 조금의 변화도 없는 거예요. 아니 뭐 어떤 사람들을 특히 뭐 국가 지도자가 오랫동안 신념을 유지하고 뭐 이념을 유지하고 뭐 그 자체에 대해서 무조건 비난할 만한 그런 일은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193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60년간이나 엄청나게 긴 세월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세상은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리고 한반도는 또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같은 공산주의라 하더라도 1930년대식 공산주의와 1990년대식 공산주의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1930년대의 일제와 1990년대의 미국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로 다릅니다. 뭐 설사 뭐 1990년대 미국을 미제국주의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뭐 물론 다른 좌파에서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좌파들이 많으니까 뭐 거기까지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1930년대 일제와 1990년대 미국은 그 사회 구조나 경제 구조나 정치 구조나 국제 관계나 뭐 군사 문제나 모든 것이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데 1930년대 일제에 대항하던 그런 전략 전술을 1990년대 미국에 대항하는 전략 전술에 그대로 대입하라고 그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사고의 발전이 없는 사람, 이렇게 사상과 이념, 사고방식이 딱 화사가 되어서 변화 발전이 없는 사람이 이끄는 나라, 이런 나라에 어떻게 우리가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일성과 만나서 주체사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좀 시도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 학자들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뭐 학자들은 전혀 자유롭게 얘기를 하지 못해서 아무런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김일성이라면 뭐 어쨌든 최고 권력자니까 자유롭게 얘기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김일성하고 좀 깊이 있게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주체사상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근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얘기가 잘 전개가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왜 얘기가 제대로 안 될까? 그래서 제가 곰곰이 관찰해 보니까 김일성이 주체사상의 기본 개념과 주체사상의 기본 논리 구조조차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그 놀라운 사실이라서 나중에 북한의 주체사상의 그런 이론적인 토대를 만들었다고 한 전 노동당 비서 겸 전 김일성대 총장을 했던 황장엽 씨에게, 황장엽 씨가 나중에 한국으로 온 다음에 제가 여러 번 만났습니다. 황장엽 씨하고 만나서 물어봤어요. 황 선생님, 제가 김일성 만나 보니까 김일성이 주체사상의 기본 개념이나 기본 논리 구조조차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물어보니까 맞다고.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정확히 관찰했냐고 그러면서 김일성이 소설책 같은 거는 가끔 읽었지만 철학 공부하는 걸 너무나 싫어하네. 철학책을 아예 뭐 이렇게 덜쳐 보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주체사상의 기본 개념이나 논리 구조조차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아니 물론 뭐 공산주의 국가의 국가 지도자가 철학자를 시켜서 사상을 만들고 그걸 자기 이름으로 발표하고 이런 거는 뭐 올바른 일은 아니지만 거기까지는 인정해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주체사상이 어떤 사상입니까? 북한의 노인으로부터 어린애에 이르기까지, 고위층으로부터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 모든 나이대의 사람들이 달달달 외워야 되는 절대적인 지도사상 아닙니까? 김일성과 같은 신의 지위에 있는 이런 절대적인 지도자가 주체사상과 같은 이런 절대적인 지도사상을, 그런 기본 개념도 모르고 기본 논리 구조도 모른다? 얼마나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일입니까? 이런 무책임한 지도자, 이런 불성실한 지도자가 이끄는 나라에 과연 어떤 희망이 있을까? 그런 회의를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북한에 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이 대단히 불평등한 그런 사회라는 겁니다.
저희들은 한국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했는데 저희들이 사회주의 운동을 한 목적은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제적인 어로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으로 높은 수준의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저희들이 한 사회주의 운동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북한에 가보니까 한국보다 훨씬 더 불평등한 그런 사회는, 제가 북한의 대남 공작 사업을 하는 사회문화부 간부들, 통일전선부 간부들 만나봤지만 통일전선부 사회문화부의 최고위급 간부들과 중간 간부나 하급 간부들, 하급 관료들 대하는 것이 굉장히 고압적이고 관료주의적이고 강압적이고 인격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많이 취했습니다. 한국 사회도 30년 전 혹은 25년 전 이때는 지금보다 훨씬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이었죠. 그러나 제가 한국 사회에서 가장 권위주의가 심했던 경찰, 안기부를 다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안기부에서는 제가 47일 동안 밤낮으로 그런 수많은 높고 낮은 안기부 간부들과 제가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기부의 그런 권위주의적인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그 당시의 그런 강압적이고 관료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그런 모습보다 북한의 관료 사회에서의 강압적이고 관료주의적인 그런 모습이 2배, 3배 훨씬 더 심했습니다. 일반 주민에 대해서는 이런 말할 것도 없어요. 일반 주민에게는 워낙 강압적이고 공포심을 심어주고 주민들이 무서워서 설설 피하는, 얼굴에 공포심이 가득. 한 번은 제가 북한의 주체사상탑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탑이니까 그 중간에 내부 안으로 들어가면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더라고요. 탑 중앙에. 그래서 그 앞에 출입 금지 편말도 없고 그래서 여기 올라가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계단을 걸어서 올라갔는데 아마 올라가면 안 되는 데였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주체사상탑 관리인이 막 쌍욕을 하면서